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황 선생의 경제학 원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계속해서 16장 시장과 정부 그리고 17장 그 다음 내용이죠. 공공정책의 여러 문제 이쪽 파트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16장 교재로는요 368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과 효율성. 시장과 효율성이라는 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겠죠. 자, 거기 이제 교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새로운 단어가 하나 나오죠. 파레토 효율성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효율성이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그러면 그 효율성이라는 걸 어떤 식으로 측정을 하고 이것이 효율성이 좋다, 나쁘다, 나아졌다, 나빠졌다 이런 걸 판단하려면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제학자, 유명한 경제학자죠. 파레토라는 사람은 파레토 효율성 개념을 얘기를 했습니다. 자, 거기 빨간색 글씨를 보시면 하나의 자원 배분 상태가 주어져 있다고 하자. 아무에게도 손해가 가지 않으면서 어떤 사람에게 이득을 가져다주는 새로운 배분 상태로 이를 변화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자, 불가능하다면에다가 동그라미를 쳐주시면 되겠어요. 그 배분 상태는 파레토 효율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어떤 경우냐? 지금 거기 뭐 밑에 설명이 길어요. 설명이 긴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A하고 B하고 두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물건도 거기 뭐 예를 들어보면 이제 옷하고 쌀하고 이렇게 있다고 하네요. 옷하고 쌀하고. 자, 이런 식으로 있는데, 그러면 거기서 이제 이 두 사람이 사실은 옷과 쌀을 나눠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눠 가진다고 할 때, 자, 생각을 합니다. A라고 하는 사람은 나 지금 옷 많은데 쌀이 좀 더 필요해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 B라고 하는 사람은 반대로 나 쌀은 많은데 옷이 좀 부족한데 옷을 좀 더 받았으면 좋겠어, 쌀을 좀 주더라도,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다면 뭐가 일어나겠어요? 당연히 교환이라는 게 일어나겠죠. A하고 B하고 서로 이제 물건을 바꾸면 양쪽 다 윈윈 하는 그런 관계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 식의 단계를 계속해서 거칩니다. 거치게 되면 점점 사회 전체적으로 효용이 높아지겠죠. 효용이 높아지는데, 그런데 그런 일이 계속 되다 보면은 결국은 어떤 점에 도달을 하느냐? A라는 사람이 나는 이제 됐어. 내가 지금 여기서 이제 뭐 옷이든 쌀이든 더 얻기 위해서 다른 걸 희생하는 것이 굉장히 좀 불편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무슨 얘기냐? 결국 두 사람이 한꺼번에 둘 다 적어도 어느 한 사람이 나빠지지는 않으면서 다른 한 사람이 나아지는 그런 상황이 더 이상 오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지점이, 더 이상 오지 않는 그 지점이 바로 파레토 효율적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뭐 만장일치랑도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만장일치라고 하면은 이제 그 뭐 예를 들어 가지고 10명이든 20명이든 만장일치를 했다. 그러면 이제 다른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 사람의 기분을 거스르지 않고 뭐 다른 대안을 만드는 그런 것들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런 상황이 약간 파레토 효율적인 상태의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 이제 보시죠. 오른쪽에 369페이지에 생산 가능 곡선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옷하고 쌀이 예였죠. 옷하고 쌀이 예인데, 자, 거기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은 쌀하고 옷하고 이렇게 생산을 한다는 거죠. 생산을 하는데 생산 가능 곡선이라고 하니까, 자, 일단 용어만 보더라도 생산 가능 곡선이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옷만 100% 다 만든다. 그리고 쌀만 100% 다 만든다. 요만큼씩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점은 쌀은 전혀 안 만들고 옷만 만든다. 이 점은 옷은 전혀 안 만들고 쌀만 만든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이 옷이랑 쌀을 만드는 자원으로서 어떤 것들이 필요합니까? 노동력 필요하고, 자원 필요하고, 뭐 토지 필요하고, 많은 거 필요하겠죠. 하지만 그런 것들이 한쪽으로 옷만 생산하는데 몰빵이 되거나 쌀만 생산하는데 몰빵이 되면 아무래도 둘이를 적절하게 생산하는 거에 비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래도 마지막 생산 요소를 투입하는 거에 대해서 옷이 생산량으로 돌아오는 부분이 좀 줄어들겠죠. 옷만 주구장창 만든다고 하면. 그렇죠. 그래서 결국 옷과 쌀을 조합을 하면 직선의 형태가 아니라 약간 바깥쪽으로 둥그렇게 휘는 그런 생산 가능 곡선이 보통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얘가요, 아주 옷이랑 쌀에 들어가는 생산 요소가 완전히 대체가 가능하다면 직선으로 나올 거예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적절하게 조합을 함으로써 이 마지막에 옷을 왕창 만들려고 마지막 만드는 거기에 들어가는 생산 요소를 갖다가 좀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그래프가 바깥쪽으로 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선을 되게 진하게 해놨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만약에 이 안쪽에서 생산을 하고 있다면, 이런 식으로 생산을 하고 있다면요, 쌀도 찔끔, 옷은 되게 조금 이렇게 생산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주면 되느냐? 당연한 얘기지만 요 생산 가능 곡선 위의 점으로, 그게 이 점이든 이 점이든 이 점이든 심지어 이 점이든 그건 상관없어요. 그건 상관없이 생산 가능 곡선 위의 점으로 생산을 바꿔주면 효율적으로 생산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생산 가능 곡선 이렇게 보시면 자, 생산의 효율성이 달성되어 생산 가능 곡선 위에 어떤 한 점을 얻었다고 하자. 자, 지금 제가 읽은 부분이 369페이지 제일 아래쪽 문단에 있습니다. 생산의 효율성이 달성되어 생산 가능 곡선 위에 어떤 한 점을 얻었다고 하자. 그렇다면 이 점이 의미하는 바이 쌀과 옷을 두 사람이 어떻게 배분하는 것이 효율적일까? 두 사람이 각각 최대한의 효용을 얻을 수 있도록 쌀과 옷을 나누어 가져야 효율적이 된다. 다시 말해, 두 사람 모두가 더 높은 효용을 얻을 수 있는 다른 배분의 방법을 찾을 수 없어야 그래야 이미 효율적인 상태에 도달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케이?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페이지를 또 넘겨보시면 이제 효용 가능 경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아까 뭐 김씨하고 문씨가 나오네요. 저희는 A하고 B라고 얘기를 했죠. A하고 B 두 사람이 생산 가능 곡선 위에 어떤 한 점에 생산을 해서 이제 나눠 가진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나눠 가질 수 있느냐? A하고 B하고 두 사람이 나눠 가지게 되는데, 일단 옷이든 쌀이든 생산된 걸 전부 다 B한테 줘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A의 효용 따위는 0이 되겠고요. A의 효용은 0, 그리고 B의 효용만 엄청 크겠죠. 그리고요, 반대로 생산된 모든 내용, 뭐 이런 식으로 생산을 해가지고 적절히 옷이랑 쌀이랑 적절히 생산을 했는데 그걸 전부 A한테만 줘버린다면, 그리고 B한테는 아무것도 안 준다면 B의 효용 상태는 당연히 0이 될 것이고 A의 효용 상태는 이쪽 아래쪽에 점이 찍힌다는 것이죠.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A하고 B가 뭔가 적절하게 나눠 가지는 게 아무래도 둘이 합한 효용상에서는 직선보다 바깥쪽으로 보통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있어요. 쌤, 분명히 앞에 369페이지에 생산 가능 곡선은 매끈했는데, 그렇죠? 여기 매끈하게 이렇게 그렸죠? 그런데 왜 효용 가능 경계라고 하는 녀석은 매끈하게 안 하고 이렇게 좀 약간 좀 울퉁불퉁하게 그려놓은 겁니까?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건 말이죠,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여기 생산 가능 곡선이라고 하는 건 결국 생산 요소를 누구한테 얼마만큼 투입하느냐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딱딱 결정이 된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노동력을 100을 투입하면 옷을 뭐 예를 들어서 1000벌을 만들 수 있다. 그랬으면 50벌을 만들면 그거에 이제 비례해 가지고 1000벌보다는 어떻게 조금 더 반보다는 좀 많게 한 600벌 정도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수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매끈한 경계가 결국 나오겠죠. 모든 점에서 함수값을 규칙적으로 가지게 될 테니까. 그런데 이쪽 밑에 효용 가능 경계라고 하는 건 이건 사람의 마음과 관련되는 부분이에요. 따라서 이걸 갖다가 정확하게 매끈하게 함수로 나타낸다는 것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물론 가정을 한다면 효용이 정말로 값을 딱 넣으면 딱 결과가 나오는 그런 식으로 갖는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분명히 이렇게 매끈하게 그릴 수는 있을 텐데, 일반적으로 현실에서는 당연한 얘기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꼭 그렇게 비례적으로 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경계가 울퉁불퉁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전체적인 모양은 어떻다고요? 직선보다 좀 더 바깥쪽으로 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 정도까지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우리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파레토 효율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그리고 생산을 이렇게 했는데 A한테만 주거나 B한테만 주면 불합리하다라고 느낄 것이라는 거죠. 물론 그게 이제 공평성의 관점에서 불합리하다는 것이고, 효율성의 관점에서는 사실 요 위에 있는 어떤 점으로 배분을 하더라도 가장 효율적인 배분이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자, 요 하얀색 선 위에 빨간색 점 요렇게 배분을 처음에 했다라고 쳐보면요, 방법이 A하고 B하고 교환을 하는데 그 방법이 사실상 이 선을 따라서만 움직일 수 있고요, 선을 따라서 움직이더라도 전체 효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요 점에 이미 도달했다면, 배분 상태가 이 점에 도달했다면, 또는 어쨌든 이 곡선 위에 도달을 했다면 더 이상 파레토 개선이라고 하는 게, 파레토 효율성의 개선이라고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생산은요, 생산 가능 곡선 위에 한 점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 그리고 배분은 어떻게 해요? 이 효용 가능 경계의 한 점에, 요 선 위에 한 점으로 배분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파레토 효율적이다. 요 두 가지 조건이 동시에 만족되면은 이제 생산과 분배의 파레토 효율성이 달성되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거는요, 방금까지 얘기한 건 효율성만 얘기했지 공평성은 얘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정도 꼭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아담 스미스 이야기가 나오네요. 370페이지 중간쯤 문단을 보시면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때라고 하는 그 부분이 있죠.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달성될 수 있다. 뭐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보일 수는 없지만 아마도 미시경제 할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수식과 함께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효율적 자원 배분을 위한 조건들이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자동적으로 충족되는 것이다. 이야, 이 신기하죠. 근데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죠. 사실 이론적으로는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당연한 얘기지만 요 생산과 그 다음에 배분까지도 전부 효율적으로 달성이 되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설명이 가능해요. 그 얘기를 한 것이 바로 아담 스미스죠. 경제학의 아버지. 자, 스미스가 시장의 힘을 보이지 않는 손에 비유한 것은 바로 이 사실에 근거를 두고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지적해 두어야 할 점이 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에요. 분명히 달성되는 것은 효율성일 뿐이지 공평성까지 담보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뭘 하려고 이렇게 공평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길게 강조를 하느냐 하면, 자, 실제로 영국에서요,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엄청난 속도로 생산량이 늘어났어요. 무엇이든지 간에. 그렇죠? 생필품이든지 식량이든지 무엇이든지 전부 생산량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국민들의 삶, 영국 국민들의 삶은 나아졌나요? 아니에요. 소수의 자본가 계급 쪽만 잘 먹고 잘 살았지, 나머지는 더욱더 이전보다도 더욱더 가혹한 노동 환경과 근로 여러 가지 이제 환경오염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시장에만 모든 걸 다 맡겨놨기 때문이죠. 그 얘기를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시장의 실패입니다. 자, 분명히 아담 스미스는요, 시장이 어떻다? 시장은 완전 무결하니까 시장에만 모든 것을 맡겨놓으면 알아서 잘 굴러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이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371페이지 보시죠. 시장의 실패.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시장이 효율적인 자원 배분마저 가져다 주지 못할 수도 있다. 지금 요거는 아직 공평성을 가기도 전에 효율성 부분에서부터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때 완전 경쟁 시장이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고, 그 조건들이 충족되지 못하면 당연히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할지라도 파레토 효율성을 달성할 수 없겠죠. 그것이 바로 시장의 실패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시장 실패라는 건 뭡니까? 시장이 효율적인 생산 그리고 배분을 하지 못하는 것, 배분을 하지 못하는 현상, 요걸 갖다가 시장 실패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나와야 되는 건 뭐냐면 시장 실패 원인이에요. 시장 실패가 일어나는 원인. 분명히 아담 스미스는 시장 실패 따위 얘기 생각하지 못했어요. 생각하지 못했고, 시장에 맡겨두면 가격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이 알아서 수요량, 공급량 다 조절해주면서 효율적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자, 거기 하나씩 보도록 하겠어요. 첫 번째, 불완전 경쟁입니다. 분명히 아까 얘기할 때 완전 경쟁 시장을 얘기했는데 불완전 경쟁이라면 어떻게 될까라는 거죠. 독점이나 과점 시장, 이런 것들이죠. 자, 독점이나 과점 시장에서는 시장 가격이라는 것이 제대로 형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마지널 코스트하고 그 다음에 가격하고 같아지죠. 그렇죠? 한계 생산 비용이랑 가격이 똑같아지기 때문에 효율적이 될 수 있겠으나, 그게 아니라 독점이나 과점에서는 마지널 코스트하고 가격이 같은 것이 아니라 마지널 레비뉴하고, 그러니까 한계 매출액하고 그 다음에 가격이 같아지는, 그래서 어떻게 생산량이 좀 과소하게 나타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있었죠. 기억하실 거라 그렇게 믿고요. 자, 불완전 경제 그렇고요. 두 번째는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재화 중에서 공공재라는 녀석이 있다는 겁니다.
공공재. 자, 재정학을 배우시게 되면 공공재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게 될 텐데, 공공재라고 하는 건 대표적으로 두 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 공공재라고 얘기를 해요. 첫 번째, 비경합성. 경합이라는 게 뭡니까? 그거죠. competition. 경합성. 이 competition인데, 비경합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 사람이 늘어나도 뭐 늘어나는지 안 늘어나는지 다른 이용자들이 전혀 티도 못 내, 전혀 알 수 없다. 뭐 이런 상황인 것이죠. 예를 들어 가지고 헬스장 같으면 그 처음에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팔이 날리고 있을 때는 당연히 사람이 늘어나는 게 좋아요. 한두 명 더 오고 이렇게 사람들 옆에서 좀 뛰고 나도 뛰고 그러면 이제 좀 신나잖아요. 그렇죠? 혼자 뛰는 것보다. 그러다가 사람이 너무 많아지는 거야. 너무 많아져 가지고 막 러닝머신 한번 뛰려고 그러면 막 2시간씩 3시간씩 기다려야 된다. 그러면 누가 하겠어요? 그런 걸 보고 경합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방금 제가 얘기한 건 사실 클럽제라고 해서 다른 얘기긴 한데 그건 나중에 배우고요. 자, 그게 비경합성입니다. 뭐 경합성이 없는 거예요. 경합성이 없는 거 어떤 것이 있을까요? 뭐 대표적으로 예를 들 때 국방 서비스 뭐 이런 거 얘기를 하죠. 자, 국방 서비스가 뭐냐? 우리나라를 방위하는 그런 서비스인데 보통 이제 군대에서 제공을 해주는 서비스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그 군대가 제공해주는 국방 안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이 100만 명이든 1000만 명이든 2000만 명이든 3000만 명이든 사실상 사람이 더 늘어나거나 줄어든다고 해가지고 내가 국민 개개인이 받는 서비스의 양이 변화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바로 비경합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배제 불가능성. 배제 불가능성.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배제라는 게 뭐예요? 자, 돈 안 냈죠? 나가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예를 들었던 국방 서비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저는 뭐 돈을 벌어가지고 이제 세금도 내고 하는데 세금을 내지 않는 저희 딸내미라고 하더라도 미성년자니까 자, 저희 딸내미라고 하더라도 물론 국방 서비스에 대해서 돈을 내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 국방 서비스에 돈 안 냈으니까 너는 국방 서비스를 받지 못하도록 할 거야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이 배제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버스 요금 같은 것들은 약간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냐? 버스 요금을 안 내면 못하게 하죠. 그런 것들은 배제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국방이라든가 치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상 배제 불가능성이 있죠. 배제 가능성 있는 거는 케이블 TV 이런 것들도 가능해요. 왜? 돈 안 내면 안 보여주면 되니까. 그렇죠. 자, 어쨌든 이 두 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 공공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공공재는요. 잘 보세요. 자, 배제 불가능성 이것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나 돈 안 내도 똑같이 서비스 받을 수 있는데 그러려면 내가 미쳤다고 돈을 내겠어? 그렇죠? 그래서 무임승차자 문제가 나옵니다. 돈 안 내고도 충분히 서비스 받을 수 있는데 내가 뭐 하려고 돈을 내? 라고 생각을 하는 무임승차자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또한 비경합성이라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이 늘어난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돈을 내라고 하는 것조차도 뭔가 좀 그다지 옳지 않은 일이 돼버리는 것이죠. 왜? 사람이 더 늘어난다고 해가지고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것도 아니고 사실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데 돈이 더 드는 것도 아닌데 새로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돈을 내라? 그것도 뭔가 좀 이상하죠. 그래서 결국 이 두 가지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기게 되냐? 무임승차자 플러스 한계 생산 비용, 그렇죠? 마지막 코스트가 0이 된다는 그걸 이용해가지고 결국 과소 생산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무도 돈 내려고 하지 않거든요. 돈 내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또 진실하게 선호도 표출하지도 않아요. 나는 속으로는 이제 도서관 하나 생겼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나보고 돈 내라 그러면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하면서 난 도서관 필요 없어. 생기면 좋긴 하겠는데 내가 돈 내면서까지 만들고 싶진 않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만든다는 거죠. 뭐가? 공공재가. 그래서 공공재라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시장 실패가 또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쭉 넘어가 보죠. 외부성. 그렇죠. 외부성이라는 것도 나옵니다. 외부성, externality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 외부성이라고 하는 건 사실 두 가지가 있어요. 맨날 두 가지죠. 자, 외부성이라고 하는 건 긍정적인 외부성과 부정적 외부성이 있습니다. 자, 이 외부성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요. 제가 어떤 행동을 해요. 제가 어떤 행동을 하는데 사실 그 행동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들이 뭔가 불편함을 겪거나 아니면은 이득을 보는 것. 그런데 중요한 건 그 과정에서 돈이 오고 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제가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사람을 마사지를 해줘요. 마사지를 해주면 그 사람은 만족을 얻었겠죠. 그러면 그 사람은 보통 저한테 뭘 하느냐? 돈을 내요. 그게 외부성이랑은 전혀 다른 얘기가 되는 것이죠. 외부성이라고 하는 정의에서는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내가 어떤 일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끼치긴 하는데 돈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금액이 왔다리 갔다리 하지 않을 때 외부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금액이 왔다리 갔다리 한다. 그러면 내부화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그런 게 있어요. 자, 공장이 이제 하천 옆에 공장이 지어져요. 그러면 하천 물을 먹고 살던 사람들이 공장 지어지니까 반대를 하겠죠. 야, 장난하냐? 내가 먹는 물에다가 어디 똥물을 흘리려고 이러면서 반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공장은 귀 닫고 눈 닫고 그냥 폐수 열심히 그냥 뭐 됐어, 우리 정화장치 했어, 그러면서 이제 강행을 해요. 강행을 하면 뭐 그렇게까지 심각한 문제가 안 생길 수도 있지만 어쨌든 약간의 오염물질이 나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렇게 되면 이 공장이 설립됨으로 인해서 사실상 그 물을 먹고 사는 다른 주민들이 피해를 본 거예요. 그런 걸 보고 부정적 외부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 보시면 외부성이라고 하는 거 해로운 외부성 이렇게도 표현을 하죠. 부정적, 긍정적 대충 감이 오시죠. 그래서 해로운 외부성, 이로운 외부성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요. 긍정적, 부정적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근데 어쨌든 그 과정에서 공장이 그 물을 먹고 사는 모든 사람들한테 돈을 주지는 않아요. 그렇죠? 아이고, 제가 공장 만들어가지고 참 죄송하게 됐습니다. 자, 한 달에 뭐 10만 원씩이라도 드릴게요. 이러면 한번 또 사람들이 생각이 달라질 수 있는데 그래, 그럼 10만 원 들어오면 내가 뭐 샘물이나 사 먹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방금 얘기한 것처럼 돈을 안 주는 경우에는 부정적 외부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방금 얘기하는 것처럼 10만 원씩 주기로 해서 이 사람들이 응, 알았어, 그래 그렇게 해 라고 했으면 그 외부성이 뭐라고 그러냐? 내부화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조금 이따가 아마 코즈 정리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게 될 텐데 그게 사실 요 경제학 원론에서는 그냥 이론적으로 간단하게만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재정학을 할 때는 문제를 풀 수 있을 정도로, 뭔가 식이 주어지면 문제를 풀 수 있을 정도로 좀 확실하게 준비를 해놔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죠. 자, 일단 방금 이제 외부성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외부성이, 자, 이제 긍정적 외부성, 부정적 외부성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서 무슨 일이 되느냐? 긍정적 외부성을 주는 그런 행위들은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바람직한 수준보다 조금밖에 안 생겨요. 많이 생겼으면 좋겠는데, 이로운 외부성이 나오는 거, 긍정적 외부성이 나오는 거, 이런 거 많이 생기면 좋잖아요. 많이 생기면 좋은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별로 안 한다는 거죠. 왜?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편익이 이따만큼인데 자기 개인이 드는 비용만 생각을 하니까 이게 자기 개인이 얻는 편익, 자기 개인이 드는 비용 요것만 생각을 하니까 필요한 수준보다 낮게 생산이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부정적 외부성이라고 하는 건 개인의 비용보다는 사회 전체의 비용이 훨씬 높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개인 비용만 생각하고 결정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너무 많이 생산을 하고 너무 많은 행위가 일어난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은 시장에다 맡겨놓으면 방금 얘기한 것처럼 뭔가 문제가 생기는 그런 원인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뭐 이론, 긍정적 외부성의 기술 파급 이런 용어도 나오게 되는데, 사실 이제 자연과학, 기초과학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면 결국은 그게 어디로 가느냐? 공학 쪽을 거쳐서 우리 일상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과학 기술로 탈바꿈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시장 실패가 일어나니까 결국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냐? 시장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원래 아담 스미스는 당연한 얘기지만 시장 실패를 생각하지도 못했거니와 정부는 작으면 작을수록 좋다고 했어요. 정부, 최고의 정부는 작은 정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요, 이 문제가 너무 심각해졌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정부가 개입하지 아니할 수는 없게 됐는데, 그 정부가 개입하는 걸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사람이 아마 다 들어보셨을 텐데 존 메이나드 케인즈죠. 케인지언 해가지고 케인즈 제자들. 자, 그들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이런 시장 실패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미국 경제대공황 때 그때 이제 혜성처럼 나타난 케인즈가 그 대공황을 해결하는데 좀 큰 영향을 끼쳤죠. 뉴딜 정책이니 뭐니 해가지고 이제 큰 영향을 끼쳤는데, 문제는 시장만 실패하느냐? 아니에요. 시장 실패를 치유하기 위해서 정부가 이제 간섭을 하기 시작하면 정부 실패라는 것도 같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정부 실패라고 하는 거 뒤쪽에 아마 더 자세하게 나오게 될 것이고요. 일단 한 장 넘겨보세요. 374페이지 보세요. 374페이지 보시면 정부 개입의 구체적 유형. 시장 실패가 있으니까 이걸로 말미암아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 정부의 개입이 일어나고, 자, 정부의 개입이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지를 거기다 써놓은 겁니다. 첫 번째, 직접적 행동. 이게 뭐 제일 다이렉트하죠. 다이렉트하고 다만
국민에게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정부가 직접적 행동을 통해 개입하는 것의 가장 좋은 예는 특정한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해서 국민에게 공급하는 일이다. 아까 얘기했던 국방 서비스, 도로 건설, 치안 이런 것들은 국가가 직접 합니다. 그렇죠? 민간에다가 국방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맡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이 직접적 행동이 되고요. 그리고 정부가 생산 공급하는 모든 것들이 공공재냐? 그건 아니에요. 방금 제가 예를 든 건 전부 공공재이긴 했는데 그거 말고 이제 가치재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뭐 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권장할 만한 그런 물건들, 그런 서비스들, 그런 것들을 가치재, merit good이라고 하는데 가치재, merit goods and services. 자, 가치재의 성격을 갖는 것들은 또 정부가 직접적으로 공급을 해주기도 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요. 유인의 제공, 인센티브 제공. 자, 이거 직접 공급하거나 두 번째, 인센티브. 예를 들어가지고 새 자녀를 낳으면 1,000만 원 줍니다. 뭐 이런 것들도 다 이해가 되겠어요. 왜? 자녀를 굳이 낳으라고 강제로 뭐 어떻게 임신을 시킨다거나 그런 거는 불가능하지만 사실상 아이를 많이 낳으면 내가 돈을 줄게, 보조금을 줄게 라는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출산율을 높이는 이런 것들이 바로 인센티브 제공이 되겠죠. 다음에 민간 부문의 행동 규제, 마지막 세 번째는 인센티브랑은 좀 반대 개념인 규제, regulation을 통해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죠.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그 뭐야? 이 강 옆에다가 공장 지을 때는 반드시 폐수 정화 처리 시설을 어느 정도 수준 이상으로 해야 해. 이런 것들이 바로 정부가 이제 개입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규제는 아무래도 좀 시차도 좀 발생하고요. 좀 획일적이죠. 획일적으로 경직되어 있고 그때그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사정을 봐주지는 않는다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76페이지로 넘어가시면요. 기본적으로 정부 규제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 여러 가지 상이한 견해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1번, 2번, 3번이 나오는데 그건 사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이런 건 뭐 크게 문제 잘 안 나오고요. 그 밑에 지대 추구 행위라고 하는 거 요거 한번 보시죠. 지대 추구 행위. 지대 추구 행위. 자, 여기서 행위라는 말은 뭔가 한다는 것이고요. 추구, 뭔가 얻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런 뜻이 되겠죠. 추구한다. 그 다음에 지대가 뭐냐? 지대가 영어로는 렌트인데 렌트요? 렌터카? 뭐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지대라고 하는 건 땅을 빌리면서 내는 돈이라는 뜻이긴 한데 원래 한자는 여기서는 그냥 뭐랄까 정부 규제라는 거에서 이제 파생되는 콩고물 이런 걸 뜻을 하죠. 여기서 말하는 지대란 한 사회 안에서 주인 없이 떠도는 이권을 뜻하며 이것을 서로 먼저 차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지대 추구 행위라고 한다. 무슨 얘기냐면요. 아까 그 공장 사례에서요. 공장에서 무조건 앞으로 공장을 건설할 때는 대기 정화 장치는 요거를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질 정화를 위해서는 요런 설비를 해야 됩니다. 라는 거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특정한 회사의 제품을 사용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특정한 규격의 제품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규제를 만드는 순간 그렇게 만드는 순간 어떻게 되냐? 그걸 원래 생산하고 있던 회사들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바로 지대 추구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거 비슷한 거 만들고 있던 회사는 어떻게 하겠어요? 관료들한테 가가지고 이거 이번에 규제 만드실 때 저희 제품 좀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 규격에 딱 맞는 그런 식으로 규제를 좀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로비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뭐 로비를 하는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 미국에서는 실제로 로비를 엄청나게 하죠. 우리나라에서는 안 될 일이죠. 그러면 안 되죠. 자, 김영란법이니 뭐니 해서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고 사실 공무원들이 이제 공평하게 여러분들 뭐 어차피 공무원 되려고 지금 공부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되겠어요. 그죠? 그러시려고 또 공무원 준비도 하시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됐슈. 그렇게 되면 결국 이 지대 추구 행위라는 거에 의해서 공무원들이 부패할 가능성도 꽤나 높아진다는 것이죠. 자, 규제의 다른 의미 됐어요. 그건 넘어가고 이제 정부 실패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지금까지 얘기했던 건 시장 실패, 그리고 시장 실패를 치유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하는 방식 이런 것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정부가 개입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정부가 개입하면 만능인지, 만능일 리는 없죠. 만능일 리는 없으니까 정부가 개입했을 때 무슨 문제가 생기는지를 보도록 하죠. 그것이 바로 정부 실패가 되겠습니다. 정부 실패, 정부 실패. Government failure, 정부 실패. 자, 378페이지 보시면 되겠어요. 시장이 실패할 수 있는 것처럼 정부도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가 선의를 가지고 개입하는 경우에도 그 결과가 반드시 좋게 나온다는 보장은 없는데 이때 정부의 실패가 일어났다고 말한다. 정부의 실패는 예외적 상황에서는 드물게 발생하는 현상이 아니고 상당히 흔하게 어떤 경우에서든지 간에 정부가 움직이기만 하면 정부 실패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항상 존재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무턱대고 모든 걸 내가 다 해줄게 이런 거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도 나오게 됩니다. 일단 먼저 원인부터 보죠. 자, 정부 실패 원인. 첫 번째, 뭐랍니까? 제한된 정보와 지식. 제한된 정보와 지식. 이건 뭐 당연한 얘기예요. 정부라고 해서 이 세상 모든 일을 100% 옳게 예상하고 예측하고 그리고 또 예측한 대로 결과가 일어나고 이런 일은 있을 리가 없죠. 그렇죠? 그것 때문에 이제 분명히 선의를 가지고 이렇게 규제를 하면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이런 쪽으로 규제를 하게 되면 다른 엄청난 리스크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위험이 있다는 거죠. 무조건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민간 부문 반응의 통제 불가능성. 2번. 민간 부문이 뜻대로 안 움직여준다는 거예요. 민간 부문의 통제 불가능성. 이거는 대표적으로 그런 거죠. 자, 강남의 집값이 너무 오르니까 무슨 일을 하냐? 분양가 상한제라든가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집값을 잡겠다고 미친 듯이 부동산 대책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아주 역설적이게도 항상 부동산 가격이 특히나 이제 강남 쪽이라든가 이런 아주 노른자 쪽에서는 반대로 규제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는 방향으로만 민간이 반응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뭐 사실은 정부가 뭐 몰라서 그랬겠어요? 몰라서 그런 것도 있어요. 몰라서 그런 것도 있는데 사실은 충분히 예측을 하고 시뮬레이션도 돌려보고 했는데 문제는 실제 현실에서는 결국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끔 하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죠. 사람이다 보니까 사실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많이 생겨요. 사실 뭐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잖아요. 주식시장에 됐어요. 주식시장 얘기는 그만할게요. 자, 거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어요. 예를 들어 저축이나 근로의욕을 촉진시키려는 목적으로 소득세율을 과감하게 낮추는 정책을 썼으나 막상 기대했던 효과는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오, 세금 줄었네. 자, 지금부터 차라도 한 대 더 사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정치적 과정에서의 제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거는 뭐냐? 정치적 제약이라 그래서, 자, 정말로 공명정대하고 무사공평한 그런 관료라고 할지라도 결국은 어떤 정책을 도입을 해서 시행까지 하려면 결국 국회를 거쳐야 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국회를 거치는 순간 물론 꼭 국회를 거치지 않더라도 그게 자기 혼자만의 생각으로 해가지고 실행이 되는 일은 사실상 없습니다. 없고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야 되죠.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는 과정에서 이 사람 저 사람 한마디씩 보태죠. 야, 그거 시작하면은 나한테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데 좀 어떻게 안 되냐? 라는 것부터 이런 식으로 바꾸면 좋지 않을까? 저런 식으로 바꾸면 좋지 않을까? 이런 예외가 있을 텐데 저런 예외가 있을 텐데 이런 식으로 한마디씩 보태기 시작하면 최초에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법안이라든가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환경을 보호하자는 취지의 정책이 자원을 개발하는 데 더 관심이 많은 집단의 영향 때문에 오히려 환경을 파괴하는 정책으로 바뀌는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예가 된다고 나와 있죠. 자, 마지막으로 관료 조직 자체의 문제가 있습니다. 관료 조직의 문제. 근데 사실 관료 조직이라 그래서 이 뭐 관료들이 다 썩었다 이런 건 아닌데 사람이다 보니까 결국 공만 생각하고 모든 일을 처리할 수는 없다는 거죠. 사적인 부분이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도덕적 해이 이런 것들도 약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정부 실패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제한된 정보와 지식, 민간 부분의 통제 불가능성, 정치적 제약, 관료 조직의 문제, 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제 정부 실패가 나타나게끔 하는 원인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거기 이제 치유책 부분은 사실 그냥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시면 돼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첫 번째 제도개혁. 헤헤. 제도개혁 해야 될 것 같았으면 벌써 제도개혁만 몇십 년째 하고 있죠. 자, 거기 보면 뭐 관료 조직의 비대화, 역할 분담의 불명확성, 상호 견제 기능의 미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열심히 해보고요. 설명하기도 좀 그러네요. 자 2번 적절한 유인의 제공, 인센티브 같은 걸 제공을 한다는 것이죠. 원래 기업은요, 사기업은 사실 뭐 웬만큼 규모가 있으면 1년 지나면은 그거에 대해서 뭐 인사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죠. 그런데 사실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인사평가라기보다 인사 고과라는 말을 많이 써요. 고과라는 말을 많이 써서 성과 자체가 굉장히 명확한 객관적 기준이 나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주관적인 평가 위주로 운영이 되게 마련이죠. 물론 뭐 그게 조금 이제 개선이 되고 있는 방향이긴 한데, 자 그런 식으로 여기서 얘기하는 이 유인이라고 하는 거, 인센티브라고 하는 건 관료들이 자발적으로 열심히 일하게끔 유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세 번째, 경쟁의 도입이라고 해서 뭐 예를 들어 정부가 공급해주는 전기, 한전이 공급하는 전기 이런 것들도 사실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사기업에서 경쟁을 할 수 있을 만한 사기업에 참여를 시키면은 좀 더 뭐 정부 실패가 좀 나아지지 않겠냐, 독점 때문에 이제 발생하는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좋습니다. 다음. 거기까지 하면 이제 시장 실패에서부터 시작해서 시장 실패 원인 그리고 치유 방법. 치유 방법은 정부가 개입하는 거죠. 정부가 개입하는 여러 가지 유형, 그다음에 정부가 개입했을 때 생기는 정부 실패의 원인, 그리고 정부 실패의 치유책. 치유책은 좀 간단하게 하긴 했습니다만은 거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바로 17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정책의 여러 문제. 지금 얘기하는 이 정부가 여러 가지 정책을 이제 사용을 하는데 거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17장 바로 넘어갈게요. 384페이지 보세요. 자, 공공재의 문제. 공공재에 대해서 조금 더 길게 얘기를 하게 되겠네요. 자, 공공재라고 하는 건 영어로 public goods, 말 그대로 공공재화가 되겠습니다. 자, 앞장에서 공공재의 경우는 그 성격상 양의 가격을 매기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 뿐더러 설사 가능하다 해도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설명한 바가 있다. 사람들은 이 사실을 인식하고 공공재 생산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면서 소비에만 참여하고 싶어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나빠서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람 마음이 다 그래요. 그렇죠? 돈 안 내고 혜택 볼 수 있으면 좋은 거 아니겠어요? 다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자, 따라서 정부는 강제적 수단을 사용해서 공공재를 직접 생산하고 공급해야 할 필요를 느끼게 된다. 왜? 직접 생산 안 하면은 너무 조금 생산이 돼가지고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도로를 만든다고 해봅시다. 내 집 앞에 도로야 내 돈 들여가지고 만들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 공공도로, 강남 한복판에 있는 도로 이런 거 누가 만들어야 될까요? 너 돈 낼래? 그러면 내가 왜 강남에 갈 일도 없는데 왜 돈을 내? 또는 누군가 뭐 돈 내면 내가 그냥 거기는 뭐 지나가는 가줄게,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해야 되냐? 정부가 해야 돼요. 사실 공공재 공급은 진짜 정부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보세요. 공공재를 직접 생산 공급해야 할 필요를 느끼게 된다. 국민에게 조세 납부와 병역의 의무를 부과해서 국방 서비스를 생산 공급하는 것이 그 좋은 예가 된다. 그렇죠. 돈도 세금을 통해서 내게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사람도 뭐 2년 가까이씩 이렇게 남자 데리고 와가지고 군대에다가 강제로 집어넣죠. 자, 조세 징수를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도로를 만들고 다리를 놓는 것도 또 다른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공공재를 직접 생산 공급하는 일이 현대 경제에서 정부가 수행하는 중요한 경제적 역할 중 하나라고 말할 수 있다. 사실 이거 만드는 과정에서 도로를 만든다고 해봅시다. 도로를 만드는 과정에서 정부가 사람이 아니잖아요. 정부가 직접 뭐 이렇게 나 정부 이렇게 쓰고 나와가지고 팡 해가지고 도로를 만드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겠어요? 정부에서 민간에 있는 사람들을 고용하고 민간의 자재를 사서 결국은 도로를 깔게 만드는 것이죠. 또는 민간 업체한테 야, 내가 돈 줄 테니까 여기 도로 깔아라 이렇게 시키거나, 뭐 그래도 사실상 다르지 않은데. 자, 그런데 정부가 어떤 공공재의 생산 공급을 맡기로 했을 때 과연 얼마만큼을 생산하는 것이 적절한지가 문제로 등장하게 되겠죠. 대표적인 예로 아까 그 도로 만들고 다리 만드는 것도 그거죠. 뭐 도로를 그러면은 많이 만들어야 되냐, 조금 만들어야 되냐, 이런 거 생각을 할 때 사실 정부 그 관료 입장에서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예요. 공공재에 대한 국민의 선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일이 굉장히 어려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은 다 진정한 선호를 웬만하면 표출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왜? 진정한 선호를 표출했다가 그래? 네가 필요하다고? 그럼 네가 돈 좀 더 내라, 이렇게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없지 않기 때문에 말 되게 어렵죠.
그럴 가능성이 없지 않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확실히 없다라는 걸 인식해야 제대로 내가 얼마만큼 필요한지를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말로만 걱정하지 말고 그냥 얘기해봐. 그냥 얘기하면 돈은 걱정하지 말고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적절하게 이렇게 정직한 선호를 표현하지는 않는 것이죠. 그 선호 표현과 관련된 방식도 재정학에서는 굉장히 좀 길게 보게 되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길게 보지는 않아요. 자, 봅시다. 허이. 자, 근데 이게 공공재는 그런데 사용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진정한 선호를 표출하지 않는 문제가 없어요. 여기 예로 나와 있죠. 생수를 파는데 생수 한 병이 뭐 500원인지 1000원인지 뭐 정가가 아닌가 봐요. 정가가 아닌데 어떤 사람이 목이 말라요. 목이 마르면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딱 이 500원, 1000원 뭐 이런 식으로 대충 써 있는데 목이 너무 많은데 네, 지금 당장 2000원이라도 내고 마실 용의가 있어요. 내심 2000원이라도 내고 마실 용의인데 가격이 1000원이래. 오케이. 그럼 1000원이면 살게. 이렇게 보통 판단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내가 진실한 선호를 숨기고 2000원 낼 용의가 있다는 걸 숨기고 나는 300원밖에 낼 용의가 없어요 라고 이렇게 저 물 가진 사람한테 얘기를 한들 물 가진 사람이 딴 데 가보슈 이러면 땡이라니까. 그러면 물을 마실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진정한 선호를 표출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공공재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그 부분 읽어보시면 될 거고. 자, 다음에 환경의 문제,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공공재가 나오면 빠질 수 없는 게 공유지의 비극인데, 공유지의 비극. 자, 비극 뭐예요? 슬프죠? 슬픈데 공유지라고 하는 거는 뭐냐? 공통으로 사용하는 땅에 문제가 생긴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미국의 미생물학 학자 하딘이라는 양반은 1968년 사이언스지에 기고한 공유지의 비극 The Tragedy of the Commons 라는 논문에서 머지않은 장래에 닥칠 인구 폭발의 위험을 경고한 바 있다. 이 지구상의 유한한 공간에 사는 우리 인류가 지금과 같은 속도로 인구를 불려나가면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자, 이게 뭐 긴 얘기니까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풀밭이 있어요. 자, 풀밭이 있으면 뭘 키울 수 있죠? 소도 키울 수 있고 양도 키울 수 있고 뭐 가축들, 말도 키울 수 있고 가축들을 키울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 땅에 주인이 없어요. 땅에 주인이 없으면 내가 가서 풀을 좀 뜯어가지고 애들 좀 먹여도 되고 저 사람이 와서 먹여도 되고 저 사람이 와서 먹여도 되고 이런 식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 풀이라고 하는 거는 한번 뜯어먹고 나면 다시 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죠. 사실 너무 많이 뜯어먹으면 다시 이제 나지도 않고요. 그래서 적절히 뜯어먹고 적절히 나고 그런 게 돼야 되는데, 자, 내 생각에는 이 정도 면적이면 한 소 한 30마리 정도 갖다 놔도 충분하겠어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30마리를 끌고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것까지 문제가 없어요. 나만 먹이면 문제가 없는데 옆집에 사는 사람도 그래? 근데 내 생각엔 이 정도 면적이면 양 한 50마리는 되겠는데? 그러면서 양 50마리를 끌고 나와요. 그리고 옆집에 있던 개똥이 아버지도 그래? 그럼 나도가 아니고 내가 보기엔 우리 집에 있는 말 한 20마리 정도 데리고 나가서 이제 풀 뜯어먹여도 되겠네. 내일 나가야지 하고 결국 한날 한시에 거기서 다 만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각각 한 사람씩만 왔으면 충분하게 적절한 양이었는데 문제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각자 적절한 양이라고 생각하는 만큼 여기를 오염시켜버리는 것이죠. 오염이라고 표현하니까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공유지가 파괴가 되는 현상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 소유권이 없을 때, 소유권이 불명할 때. 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땅이었으면 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저 사람 땅이니까 내가 말을 끌고 양을 끌고 가야지 라는 생각 자체를 안 한다는 거죠. 그럼 문제가 안 생겨요. 그러면 소만 알아서 먹고 적당히 먹을 테니까. 자, 그게 바로 공유지의 비극입니다. 자기가 소유한 목초지는 정성스럽게 가꾸지만 마을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목초지는 나 몰라라 하고 방치하는 것이 인간사회의 모습이다.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실제로 그렇죠. 공유지에 가가지고 일한다고 해서 누가 돈 주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집트나 수단 같은 나라는 그렇지 않아도 가난한 터에 목초지마저 사막으로 변해 사람들의 살림살이가 더욱 궁색해져 간다고 한다. 주인 없는 땅에 염소 한두 마리쯤 풀어놓은들 어떠리라는 아니라는 생각이 한두 명이 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목초지가 작살이 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에다가 버리는 거라든가 아니면 나 하나쯤이야 라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이 전부 어떻게 보면 공유지의 비극과 관련 있는 부분이 되겠죠. 나 하나쯤이야. 근데 나 하나쯤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문제인 겁니다. 자, 경제발전과 환경문제 좋고요. 그냥 쭉쭉 읽어보시면 돼요. 이건 뭐
됐고, 환경 문제의 해결이 어려운 이유. 자, 이거예요. 자, 공유지의 비극. 이거는 결국 뭐랑 관련이 있냐? 환경과 관련이 있는데, 환경 문제가 발생하고 이게 해결이 어려운 이유는 뭐 때문이냐 하면, 첫 번째, 해로운 외부성이라는 것이 발생해요. 그렇죠? 내가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 내가 소를 끌고 나감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그 목초지에 있는 풀을 더 이상 쓸 수 없게 되는 그런 해로운 외부성이 생기는데 돈을 주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고요. 다음에 둘째, 환경 문제는 갑자기 심각한 상황으로 바뀌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에 대한 경계를 게을리한다는 점도 있다. 그래서 초반에는 뭐 이게 아주 심각한 상태가 되기 전까지는 그냥 쭉 나빠지는데 괜찮은데 싶다가 갑자기 어느 날 사람이 살 수 없는 지경으로 심각해진다는 그런 문제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환경 문제와 관련해서 각가지 집단의 이해가 상충하고 있다. 자, 갑자기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해 집단들이요. 이해 집단들. 아니, 환경 보호하는데 너랑 내가 어디냐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환경 보호에 정말 관심을 많이 갖는 환경 보호 단체가 있는가 하면, 환경 보호의 어떻게 보면 대척점이라고 볼 수 있는 어떤 뭐 공장을 지금 당장 지어야 되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냥 이해관계 자체가 다를 뿐이에요. 그 사람들이라고 해서 뭐 환경에 대해서 전혀 생각 안 하냐? 그건 아니고, 내가 지금 일단 먹고 살아야 되니까 환경에 대한 거는 적절히만 하고, 갑자기 환경론자들도 왕창 와가지고 막 공장 폐쇄해라 이러면 개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당장 내가 먹고 살 게 없는데 뭔 환경 뭐 이러면서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그 사람이 나쁘다는 건 아니고 그렇게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어렵다는 거죠. 그린벨트 얘기도 나오네요. 그린벨트를 지키자, 그린벨트를 풀어가지고 좀 건물 좀 짓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둘 다 나쁜 사람들은 아닌데 서로 생각하는 방향이 다르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문제가 생성되는 것까지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는 문제 해결 방안이 좀 중요해요. 아까 뭐 정부 실패 해결 방안 이딴 거 그거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이 공유지의 비극을 해결하는 방법, 요것만 하더라도 사실 1시간 정도는 충분히 떠들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이죠. 자, 문제의 해결 방안 몇 가지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뭐냐? 정부가 규제해요. 정부 규제. 너 공장 만들었지? 공장 만들었으면 지금부터 폐기물은 한 달에 딱 30톤만 내뿜어. 40톤 내뿜으면 10톤 벌금 때릴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정부의 직접 통제입니다. 자, 직접 통제. 이 정부 규제라고 하는 것 중에 첫 번째 직접 통제. 배출량을 딱딱 정해주는 것이죠. 이거 이상 하면은 벌 받을 거야 라고 하는 게 직접 통제가 되고요. 두 번째, 인센티브를 이용해서 합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처음에 배출량을 갖다가 전체 시장 전체 배출량을 10,000톤으로 정했으면 그 10,000톤에 대한 어떤 배출권 같은 걸 갖다 나눠주고 그다음에 어떤 뭐 많이 배출하는 데는 조금 배출하는 데서 그 배출권을 사다가 배출해라 이런 식으로 두는 것이 바로 이제 인센티브, 유인, 시장 유인에 기초한 방법이 되겠죠. 문제는요, 직접 통제를 하게 될 경우에는 사실 규제하고 현실이 너무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현실적으로 하루만 공장을 돌려도 30톤은 나오는데 한 달에 30톤만 내뿜어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뭐 공장 운영할 방법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그런 식으로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문제고요. 얘는요, 아니 뭐 이거 인센티브 이거 잘못하면 배출권 거래 시장, 그 우리 옛날에 몇 년 전이죠? 거의 한 10년 전에 사실 이명박 정부 시절에 배출권 거래지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문제가 뭐였어요? 최초에 어떤 회사에다 얼마만큼씩 배분을 할지 그것도 굉장히 산출하기가 어려웠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 배출권 시장 자체가 투기 시장이 될 수가 있어요. 일반 개인들의 참여를 허용을 한다든가 이러면은 투기 시장이 될 수도 있고요. 일반 개인이 참여를 하지 않으면 거래 자체가 잘 안 되는 그런 문제도 생겼다는 것이죠. 자, 뭐 어쨌든 문제가 없는 건 없죠. 현재 우리나라에서 채택되고 있는 환경보호 정책의 기조는 직접 통제 방식이다. 시장 유인을 활용하는 정책이라고 하는 거 해보려고 그랬는데 하필이면 그때 이제 경제 위기 오면서 이제 어떤 일로 사실상 그 배출권 거래소라는 게 만들어지긴 만들어졌었는데 법도 있었어요. 법도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사문화된 것 같은데 법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그거 할 때 사실 회사 다니면서 배출권 거래 관련해 가지고 뭐 이렇게 좀 리포트도 맨날 쓰고 동향도 파악하고
그런 거 하던 사람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하고 있네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정부 규제 말고 두 번째는 뭐냐면 코우즈 정리. 코우즈 정리라고 하는데 코우즈라고 하는 건 사람 이름이에요. 자, R 코우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코우즈라는 양반은 외부성과 관련된 문제에 상호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의 간섭은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어요. 그는 서로 인접해 있는 과자 공장과 치과 의원이라고 했으며 과자를 만드는 과정에서 진동과 소음이 생기고 이로 인해 치과에서 진료를 하는데 불편을 겪는다고 하자. 과자 공장 주인이 치과 의사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셈인데 그렇다고 해서 과자 공장의 문을 닫게 만들어버리면 이번에는 치과 의사가 과자 공장 주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결과가 발생한다. 왜? 과자 공장 주인하고 치과 의사가 서로 다른 사람이니까 그런 거예요. 오, 그렇죠. 서로 다른 사람이니까 그래요. 한 집이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면은 적절하게 양을 조절을 해준다 이거죠. 자, 뭐 그런 것도 사실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과자 공장에서 나오는 외부성과 관련해 이렇게 서로 피해를 주고받는 양상이 나타나는 점에서 상호성이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이해 당사자 간의 당사자 간의 거래. 아까 그 상황에서 그러면 치과 의사한테 과자 공장이 뭐 영업 시간을 운영 시간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피해 발생하는 액수에 대해서 뭐 한 달에 얼마씩 보상을 해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하면 좋겠다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정부는 이 협상이 순탄하게 이루어지는데 도움을 주는데 그쳐야지 그 이상의 개입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해 당사자 간의 거래를 통해서 해결해라. 이 얘기는 뭐냐면 정부 개입을 최소화해라. 정부 개입 최소화라는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게요. 실제로 아까 전에 있었던 예처럼 그 주변에 공장이랑 치과하고 딱 두 개밖에 없다면 뭐 가능할 수도 있어요. 가능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일반적으로는 이해 당사자라고 하는 게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 공장을 하나 지었는데 거기서 이제 폐수가 방출되고 그다음에 대기오염 물질이 나온다. 폐수면은 그 물 먹고 사는 사람 뭐 세 가지고 뭐 몇만 명, 몇십만 명 이렇게 될 텐데 그 몇십만 명한테 가서 일일이 얼마를 원하세요?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이것까지예요. 라고 이렇게 협상을 하기 시작하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협상 비용 너무 많이 들고 시간도 너무 많이 들고 협상의 어떤 협의점에 도달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 보세요. 코우즈 정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코우즈 정리 굵은 글씨 보이십니까? 그거 위에 줄부터 한번 밑줄로 한번 긋죠. 이렇게 다음부터 이해 당사자의 자발적인 협상에 의해 환경 문제를 포함한 외부성의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코우즈 정리다. 이렇게 코우즈 정리 알아두시고요. 그러나 실제로는 협상 과정에서 엄청난 크기의 트랜잭션 코스트, 거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래서 자발적 협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서울시의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해 당사자를 불러 모으려고 한다. 자가용차를 보유하고 있는 어떤 시민은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사람 측에 참여해야 하는 동시에 이로 인해 피해를 받는 사람 측에도 참여해야 할 것이다. 아예 협상이 현실에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정부가 개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범지구적인 차원에서 일어나는 환경의 문제, 이거 문제예요. 이게 왜 문제냐면은 그때 지구온난화 관련해서 사실 지구온난화 자체도 과학적 어떤 신뢰성을 약간 좀 의심받고 있긴 한데 그런 거 한번 해결을 하려고 하면 결국은 여러 나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모여야 될 텐데 세계 여러 나라의 입장이 너무 다른 거예요. 선진국도 있는 반면 개발도상국도 있고요. 난 지금부터 이제 좀 경제개발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또 무슨 탄소 배출하지 말라고 선진국에서 압력을 넣어? 야, 네가 뭔데 내가 지금 그 짓고를 한번 면해보겠다는데 왜 방해야? 이런 식으로 반발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G2라고 불리우는 미국이랑 중국이 참여를 하지 않으면 사실상 뭐 구속력 같은 것도 기대하기 어렵고요. 그런데 미국이랑 중국이 사실은 그런 거 도입하는데 그다지 적극적이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현실적으로는 전 지구적으로 나타난 환경 변화에 관련되는 대응은 사실상 어렵죠. 그렇죠? 에휴, 그렇습니다. 자, 그 정도 봐두시면 되겠고요. 쭌 넘어가죠. 조세희 경제학 396페이지 이쪽 보겠어요. 조세희 경제학. 현대 정부는 필요한 자금의 대부분을 조세 수입에 의해 해결하고 있다. 옛날에는 뭐 소금이나 철 팔아가지고 정부가 먹고 살기도 했는데 이제는 조세 세금을 부과하죠. 소득세, 부가가치세, 그다음에 뭐 재산세 등등등등등 해가지고 세금을 엄청나게 매기는데 그걸 이용해가지고 정부가 사실은 돈을 쓰고 있는 겁니다.
자, 조세의 종류 해가지고 뒤쪽에 보시면 전통사회에서는 땅과 사람에 대한 세금, 즉 지조와 인두세가 정부의 주요한 수입원이었다. 생산력이 별로 발달되지 않은 농업사회에서는 땅과 사람이 가장 중요한 자원이었을 터이므로 그랬겠지만 그러다가 근대사회를 이행하는 시기에 들어서면서 관세, 주세 혹은 담배세 같은 전통적인 물품세가 주종을 이루게 되었다. 물품에다가 세금 부과하니까 야 이거 신기한데 물품도 사갈 때마다 세금이 쑥쑥 들어오네. 사람들이 또 물건 사면서 조금씩 내는 거는 조세 저항이 그렇게 크지가 않거든요. 내가 세금 내는지도 모르고 그냥 세금 내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사실 그래요. 우리가 슈퍼 가가지고 난 지금 부가세를 뭐 10,000원짜리 사면서 난 부가세를 지금 한 1,000원 정도 낸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물건 10,000원 주고 샀다라고 생각하지. 자, 현대사회가 되면서부터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가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소득세는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거, 법인세는 법인이 기업활동을 통해 얻은 이윤을 과세 대상으로 삼죠.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각 생산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 자체를 과세 대상으로 삼는다. VAT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가가치세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가 사실은 되게 좀 앞장서서 도입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되게 선진적이라고 하죠. 그래서 부가가치세가 제대로 안 돼 있는 나라에서는 우리나라로 벤치마킹 하러도 온다 그래요.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는 사실상 어느 정도 이제 뭐 완전히 우리 생활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사실 세금 내는지도 모르고 세금 엄청 많이 내고 있어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이게 3대세인데 사실은 부가가치세가 제일 많죠. 맞는지 그거는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긴 한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일단 부가가치세가 제일 많았어요. 소득세, 법인세에 비해서 부가가치세가 더 많았죠. 자, 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직접세와 간접세 이렇게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직접세는 뭐냐면 사람 한 명 한 명한테 너 돈을 얼마 버니까 얼마 내라, 또는 너 재산이 얼마 있으니까 세금을 내라, 이런 식으로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세금을 내라고 하는 게 직접세고요. 간접세는요, 사람한테 너 얼마 내라 이게 아니고 물건에다가 세금을 부과해 놓고 물건을 사용을 하거나 소비하거나 뭐 구매할 때 이럴 때 세금을 물리는 거, 그런 것들이 바로 간접세가 되겠죠. 그러면 직접세는요, 사실은 내가 딱 고지서 받아요. 뭐 1,000만 원 내라. 어이씨, 뭐 세금 1,000만 원 내라고 이러면서 부들부들하죠. 그런데 간접세는 사실 물건 낼 때마다 뭐 1년에 예를 들어서 1억을 쓴다고 해보죠. 1년에 1억을 쓰면 부가가치세를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내면서도 내가 세금 내는지도 모르고 벌써 다 낸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 어떻게 편하겠어요? 당연히 조세 저항이 적은 부가가치세 이쪽이 손이 쉽다 이거죠. 손이 쉬운데 그렇다고 해서 부가가치세로 모든 세금을 다 만들어버리면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 조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되는 부분이죠. 자, 바람직한 조세제도의 요건이라고 하는 걸 보죠. 바람직한 조세제도는 어떤 요건을 달성해야 되는지. 바람직한 조세제도. 자, 먼저 생각나는 것은 첫 번째, 공평해야 될 것 같아요. 공평하지 않은 세금을 낸다? 그러면 생각만 해도 굉장히 기분이 나쁘죠. 무슨 얘기냐면 내가 찢어지게 가난하고요, 저 사람은 엄청 부자라서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런데 나한테 세금 1,000만 원 내라 그러고 저 사람한테 똑같이 1,000만 원 내라 그러면 장난하나 이거 내가 왜 이 나라에 살아야 되냐 뭐 이러면서 막 이제 불만이 막 폭발하기 직전까지 간다는 거죠. 방금 얘기한 건요, 어떤 수평적 공평성, 세금이 비슷하다면 사는 사람 수준도 비슷해야 그나마 불만이 없다는 뭐 그런 얘기죠. 그리고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아무래도 좀 세금을 많이 내고 돈을 조금 버는 사람은 아무래도 좀 적게 내고, 이런 식의 수직적 공평성과 아까 얘기했던 수평적 공평성, 이 두 가지가 다 만족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수직적 그리고 수평적, 수직적, 수평적 공평성,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걸 보고 뭐 이제 편익 원칙, 그 다음에 능력 원칙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편익 능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편익 원칙은 정부가 공급하는 모든 서비스를 많이 받는 애가 세금 많이 내야 된다라는 것이 편익 원칙이고, 그 다음에 능력 원칙은 그 뭐 서비스를 얼마나 이용하든 그거는 별로 상관없고 내가 돈을 낼 수 있을 만하면 내고 돈을 낼 수 없을 것 같으면 내지 마라 라고 하는 게 능력 원칙이 되겠죠. 자, 그 정도까지 일단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효율성 상실의 극소화라고 하는데, 자, 바람직한 조세 제도가 되려면 공평성도 중요하지만 효율성을 너무 많이 해치면 안 돼요. 효율성을 해치지 않는 조세라고 하는 건 이론적으로만 사실 존재해요. 효율성을 최소로만 침해. 말이 되게 어려운데, 자, 하여튼 효율성 침해를 줄여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행정적 단순성. 행정적 단순성. 이건 뭐냐면요, 예외 조항 같은 걸 갖다가 잔뜩 만들어 놓으면, 지금 세법이, 우리나라 세법이 그렇죠. 예외 조항 너무 많고요. 뭐 이거 뭐 사실 공무원이든
아니면 세무사든 그 세법 조항 다 아는 사람은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존재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그 조항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그 조항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빠져나갈 구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단순하게 여러 가지로 해석될 여지가 없도록 그렇게 세금 조세 제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복잡하게 만들면 복잡하게 만들수록 탈세하기도 쉬워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조세 부담의 전가와 귀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럼 조세 부담의 전가 그리고 귀착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가라고 하는 건 뭘 이렇게 내가 받은 건데 사실 다른 사람한테 줘버린다는 거죠. 떠넘긴다. 떠넘긴다. 좋은 표현이네. 자, 떠넘긴다. 무슨 얘기냐면 부가가치세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부과가 돼요. 이전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던 품목인데 갑자기 부가가치세가 나온다? 그러면 사실은 그 부가가치세를 누가 사실상 그 부담을 하게 되느냐,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부가가치세를 제일 마지막에 내는 거는 분명히 소비자 또는 최종 판매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사실은 그 중에서 그 생산 단계에 있는 특정한 단계에 조금 이렇게 그 탄력성이 적은 애들이 그 부담을 모조리 다 가져가는, 현실적으로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전가인데요. 자, 볼게요. 그리고 귀착은 뭐냐면 전가 해서 제일 마지막에 가지게 되는 사람이 바로 조세의 부담을 조세 부담의 귀착이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물품세의 예를 들어서 법률적으로 조세 부담을 지기로 한 사람과 실제로 부담을 지는 사람이 다를 수 있음을 한번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자, 물품세가 부과되기 전엔 자동차 2,500만 원의 가격에 Q0만큼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어느 시점에서 자동차 한 대당 100만 원의 물품세가 부과되기 시작했는데 정부는 공급자가 이를 부담하도록 요구했다. 그러면 야, 너 팔 때 2,500만 원 팔지 말고 2,600만 원에 팔고 100만 원은 나한테 내. 네가 알아서 판매 대수 곱하기 100만 원 해가지고 나한테 내는 거야 라고 이렇게 규제를 만들었다는 거야. 그러면 순진하게 자동차 회사는 알겠습니다. 내 이익 100만 원 줄었네. 그러면서 100만 원을 쭉쭉쭉쭉 퍼가지고 2,500만 원에 그대로 팔면서 100만 원을 자기 돈에서 생돈으로 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자동차 가격을 어느 정도 올린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2,500만 원에서 2,600만 원을 바로 한 방에 올린다? 그것도 조금 어려운 일이죠. 왜?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너무 왜 이렇게 가격이 올랐어? 그러면서 차를 사는 양이 줄어들 테니까 자기의 이윤이 최대가 될 수 있는 부분까지 올리게 되는데, 그 얘기가 400페이지 그래프에 나와 있습니다. 400페이지 그래프에 보시면요, 자동차 가격이랑 자동차 양 해가지고 그래프가 나와 있죠. Q, P. 원래는 수요 곡선이라고 하는 건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원래의 공급 곡선은 이렇게 생겼다가 갑자기 조세가 부과되면 하나당 100만 원씩 늘어나니까 평행하게 이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원래의 균형점은 여기였는데 나중 균형점은 이쪽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 보세요. 원래 여기서 쭉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원래 거에서는 여기다 똥똥똥똥똥똥 찍어가지고 이쪽 윗부분이 뭐가 되느냐 하면은 여기가 수요고 여기가 공급이니까 자, 소비자 잉여가 되는 거죠. 기억하고 있습니까? 소비자 잉여가 요 삼각형 모양이었고, 그 다음에 생산자 잉여라고 하는 건 요 부분이 생산자 잉여가 되는 것이죠. 처음에. 그런데 요게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요쪽 부분으로 균형점이 옮겨가게 되죠. 균형점이 어떻게 되냐? 가격은 좀 올라가고, 그 다음에 그 수요량은, 그러니까 거래량은 조금 줄어드는 그런 식으로 움직이게 되겠죠. 그러면 이때의 소비자 잉여랑 생산자 잉여를 생각해보면 이쪽 윗부분만 소비자 잉여가 되고, 아까 전에 분명히 여기도 소비자 잉여였는데 줄어들게 되죠. 소비자 잉여가 이만큼. 그리고 생산자 잉여도요, 얘가 요 밑에서부터 이따만큼이었는데 생산자 잉여가 얼마만큼이 돼버렸냐면은 요만큼이 돼버린 거예요. 요만큼이 돼버렸으니까 결국 아까하고 비교를 해가지고는 좀 줄어들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렇게까지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생산자 부담. 그러니까 이거는요, 케이스마다 누가 얼마만큼씩 부담하는지는 차이가 있어요. 생산자가 좀 더 많이 부담할 수도 있고 소비자가 좀 더 많이 부담할 수도 있고, 그거는 누가 더 이 가격 변화에 민감하냐 그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 재정화할 때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원론에서는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복지국가의 문제. 복지국가 문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뭐 요즘 뜨겁게 달구고 있는
기본소득이라 그래가지고 뭐 일을 하든 안 하든 그냥 부자든 가난하든 무조건 한 100만 원씩 깔아주고 가자. 100만 원씩 줄게 돈 좀 써라. 뭐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보편적 복지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무조건 사람 머릿수마다 100만 원씩 준다. 그러면 뻥 안 치고 갑자기 사망률이 뚝 떨어져요. 좀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사람이 죽었다고 신고를 안 하는 거예요. 신고를 안 하고 그냥 이 사람만 살아만 있으면 한 달에 100만 원씩 꼬박꼬박 나오잖아요. 그러면 10년 전에 돌아가신 분이 아직도 실제로 돌아가신 분이 아직도 서류상으로 살아있게 되는 그런 일까지도 생길 수 있을 정도로 여러 가지 이제 악용하는 사례들이 나오는데 또 문제가요. 경제적인 그 영향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누구나 다 100만 원씩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사람들이 100만 원 나 저축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뭐 100만 원 나 소비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이 웬 꽁돈이야 이러면서 이제 막 안 사 입던 옷도 사 입고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만큼 전체적으로 구매력이 늘어나기 때문에 물건 가격이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물건 가격도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돈을 막 찍어서 막 공중에서 뿌리면 물가가 올라간다고 하는 게 바로 그 원리예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기본소득을 주는 것이 맞냐 그거는 또 좀 생각해 봐야 할 문제죠. 여기 뭐 복지병 뭐 이런 얘기도 나오게 되는데 그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거는 조금 그때그때 사회 분위기라든가 아니면 정권의 기조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시장 실패, 그리고 정부 실패, 정부 실패의 치유 방법, 그 다음에 공유지의 비극, 공유지의 비극을 해결할 수 있는 두 가지 정부 규제하고 코즈 정리, 마지막에 조세란 무엇이며 조세가 어떤 조건을 가져야 되는가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금융시장의 이론이라는 부분으로 해서 금융시장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행태경제 이론 이쪽 파트, 두 파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